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진짜 안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 수성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수성구. 네, 조정이 누구인지, 조정 나는 누구다라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1962년생입니다. 영천 금호라는 곳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초등학교 지금 현재 폐교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를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3년 내내. 그리고 대구에 이제 유학을 왔죠. 와서 대구에 있는 오성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오성고등학교를 마치고는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제 이력 중에 그 사법시험이라는 부분을 지울 수 없고, 또 하나는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국회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법제관으로 재임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계속 이 대구지방변호사 소속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이력은 변호사를 하면서도 대구 지역의 그 지방분권 운동이라는 운동에 관여하고 적극 참여해서 지금까지 저는 대구 지역의 지방분권 운동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대 변경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뭐 시험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갔더니만 그 우연찮게 뭐 또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수부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수부대 중에서도 1공수라고 있고, 그 다음에 1공수 내에서도 1대대라고 아주 유명한 선봉대대에 근무했었습니다. 물론 뭐 시골에서 자란 탓에 훈련은 다 했고, 또 소위 말하는 낙하산 점프라든가, 또 천리행군, 또 해상 훈련, 뭐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예. 네, 공수부대 시절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좀 공개해 주시죠.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공수부대 작전이 원래 그 전술 종합 훈련 뭐 등등이 다 이제 적의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지역을 선점하고 타격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저희 이제 제가 3지역대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역대에서는 북한의 그 인민무력부를 타격하는 임무 지역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요즘 말하는 일종의 참수부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어떻습니까? 뭐 참수부대보다는 이제 좀 일반화된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참수부대는 또 그런 역할을 맡은 다른 부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관으로 근무하셨는데 법제관이 뭐시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예, 제가 국회 법제관으로 간 그 사연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국회 사무처에서는 입법고시나 뭐 그 국회 행정 역할을 하던 분들이 이제 입법 보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법연수원 2년 차부터 국회에 가서 저는 입법 활동이 어떤 국가를 개혁하고 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믿고 있었고, 사법연수원에서 일종의 논문인데 입법 과정의 그 현실과 그 개정 방안 뭐 이런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 2년으로 국회 사무처에 가서 또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국회 사무처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어떤 입법 보좌, 국회 사무처의 어떤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그나마 이제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필요하다, 혹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설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특채하는 최초의 변호사로 국회 사무처에 들어갔고, 들어가서는 그 법제실에 법제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입안한 법률 중에는 요 최근에 이제 그 통과된 양심적 병역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원보증법이라고 그 부분을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 법을 폐지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그런 법제관 시절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조정 변호사께서는 이번에 예, 21대 국회에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셨습니다. 출마에 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서울에 좀 있다가 대구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방 분권 운동에 관여하게 됐는데, 그 관여의 계기가 사실은 지역의 어떤 자부심, 또 지역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과 또 서울 간의 격차라든가, 또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지역에서 뭐 잘된 그 학생들은 다 서울로 가버리고, 또 문화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분권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었는데, 분권운동이 또 어떤 면에서는 한계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분권운동이 추구했던 헌법의 개정이라든가, 또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 실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느꼈던 입법의 효율성, 그러니까 국가를 개조하고 또 바꾸는 데는 뭐 광장도 필요하고 또 정책도 필요하고 하지만 최종적인 부분은 입법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방 분권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직접 나서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 출마의 비유는 그래서 그 구호를 수성 먼저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역과 또 지역 주민의 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또 우리 분권운동 전체의 어떤 그 의견이나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가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일반적인 그 후보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또 혹은 지역 우리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총선들이, 특히 지역구 총선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입법화되거나 또 입법 내에 있거나 법률 내에 있거나 또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 정말 헛된 구호, 헛된 공약일 뿐이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지역 주민이나 혹은 자치단체가 만든 그 어떤 공약 아니면 현안과 대안에 대한 부분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바꾸는, 그 체제 바꾸는 것은 입법이죠. 그 입법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공약을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이야기하신 총선 후보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은 외롭지만 어쨌든 제 그 의견과 또 우리 지방분권 논자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실현을 위해서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 공약 중에서도 예컨대 그 지금 현재 뭐 집중적이고 중앙 체계적인 뭐 이제 그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또 그리고 또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여러 곳에 행정 센터들을 마련하고 복합적이고 한꺼번에 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지역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걸어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하셨는데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기여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권의 가치가 보수 가치 핵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 가치라고 하면은 자유, 민주, 공화, 혹은 또 자유, 자율, 또 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의 기반은 사실 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가치 재건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권 후보로서 자유한국당이 저를 추천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관한 같은 이 견해를 갖고 있는 전국의 지방분권론자를 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 확장이라든가 또 이 가치 재정립, 가치 혁신 또 현 여당의 어떤 실정들을 제대로 또 가치적으로 비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 후보인 저를 뽑아준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 우리 뭐 수성갑의 승리뿐만 아니라 수도권 또 총선 승리,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자유한국당에 기여해내는 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혁신과 통합을 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보수의 이제 혁신과 통합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혁신, 쇄신이 먼저라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판자 혹은 뭐 여당에 대한 비판자든 또 뭐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듭니다만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쇄신이 있어야 되고 쇄신이 곧 이제 보수 유권자들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통합의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뭐 또 여러 보수층의 여러 당이 지금 창당되고 있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사실은 이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통합 과정에서 야 그러면은 통합의 그 깃발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이 갖고 있는 폐해는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합의 어떤 기치 부분은 그 여러 이제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야 이게 인적인 부분으로 통합하자고 가서는 어렵다. 그보다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 이게 너무 뭐 소위 말하는 우쪽으로 갔는지 좌쪽으로 가는지 중도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요약해내고 통합해내는 것이 통합의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신, 보수의 가치 재정립 이 부분이 승결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쉽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나 또 자기 이해, 뭐 또 우리 공천의 지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면 그건 통합이 되긴 어렵지만 가치를 먼저 내세우고 가치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권 교체, 또 우리 위험한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거기에 다 포함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곳은 여당의 김부겸 씨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부겸 씨를 깰 수 있는 비책이 있는지요? 예, 제가 후보가 되어야 된다기보다는 먼저 이제 이 수성갑의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천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성갑은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싸움의 성패가 사실은 다른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괴력이 큰 전국구 선거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김부겸 후보가 갖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이나 또 현재 선거 구도상 그 여당 그 시의원 또 여당 구의원들이 다수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뭐 중량감 있는 후보를 추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까지 있는 정말 이 어수선한 곳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 인물보다는 대구 지역의 다른 곳은 사실은 인적 쇄신이 앞서야 될 그런 지역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성갑은 여기서 인적 쇄신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 가치 쇄신 이런 쪽에 관점을 갖고 또 이 우리 수성갑 지역구 유권자분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자부심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천 과정이 후보를 잘 뽑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지역 유권자들 과거 이제 그 김부겸 의원 쪽으로 몰렸던 그런 지지층들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내가 분열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때가는 또 김부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치 중심으로 가치 쇄신의 관점에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제 강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 분권 운동을 지금 10여 년 이상 해왔고 제가 뭐 지방 분권 개헌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고 이런 차원에서는 보수의 어떤 가치에 관한 한 제가 인물은 뭐 그 정도 안 될지 모르지만 보수의 가치나 이런 부분의 이슈에 관한 한 저는 전국적인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슈 위주의 또 가치 위주의 공천을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지역에서 이 지역구 내에서 2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의 학교 동창회장도 했고 또 수성구 수성구청 고문 변호사로서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안보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으로 심각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현 정부 특히 뭐 문 정부의 가장 큰 부분, 뭐 현실적이나 뭐 또 정책의 실패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주의 체제입니다. 뭐 잘못하다가는 전체주의 체제로 나아갈 여지까지 있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에 뭐 커피 자판기 사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 커피 자판기 뭐 물론 뭐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 그런 설치 부분까지 법률로 제정해가지고 국가가 또 관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뭐 공공기관의 뭐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어컨의 제품 어느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국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여의 정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더 심각하고 더 이 폐해를 많이 끼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교육 정책도 그렇고요, 경제 정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분권은 지역이나 주민이나 그 자율성에 그것도 현안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정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시민이나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심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정권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교체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사람들은 어떠신지요? 예, 뭐 수성구는 사실은 이제 그 문화나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폐해를 바로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총선 때 그 실상을 모른 채 한번 뭐 우리도 폼나게 한번 이 뭐 지역의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을 한번 찍어주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여당 의원을 뽑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이 현 정부의 실정이 곧바로 지금 멀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 유권자분들의 그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영역에도 곧 그 폐해가 드러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거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국 사태는 사실 뭐 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야기했던 잘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그대로 야 저게 정말 위선적인 말일 뿐이었구나 하는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사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법적인 잣대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또 누구는 그 뭐 안 그랬느냐, 뭐 이런 식의 구렁이 담 넘어갈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일부들은 조국의 적은 나의 적이다, 뭐 이런 쪽으로 대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치를 넘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공정, 자유, 정의 이 부분은 헌법 가치고 이 부분을 훼손해낸 그 책임, 그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내야 되는
그러한 사태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라든가 정의로움, 어떤 가치라든가 이걸 다 훼손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은 결국 사람보다는 조직과 또 그 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또 일반적인 어떤 지금까지 행해오던 검찰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이는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수사를 그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행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일상적이지 않는 검찰 인사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우리 이 사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장점이었던 안정된 법 질서, 법 집행 이 부분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모쪼록 우리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흔들지 말아야 되고 또 현 정부는 자기들의 그 인치적인 어떤 관점에 맞춰서 그 엄정한 검찰 권력의 집행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선거가 이제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그 대의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핵심은 정당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가 예를 들어서 공정한 룰과 또 원칙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으면은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만일 아직까지 뭐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상이 뭐 최근에 또 기소까지 한 것으로 보면은 그 실상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만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어떠한 관여가 있었는지가 살펴진다면은 이 정권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 근간을 국민을 기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을 위한다 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 없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 아까 말씀드린 것 기본 바탕은 선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낱낱이 알린 다음에 그 정당성 문제를 또 삼고 정권이 내려와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파 애국 시민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실정, 문재인의 실정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 정말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사태 그런 형태로 갈 여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정치라는 게 실제 우리가 그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 골기하고 두 눈 뜨고 우리 이 사태에 대응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잘못 가다가는 정말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개돼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우리 전체의 국민의 역량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서서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특히 우리 수성갑 지역 유권자 분들에게는 이 엄청난 중대한 우리 그 어떤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자각하시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현 정권에 맞서서 우리 새롭게 보수의 중심 도시의 위상을 다시 찾아내기를 저는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통합과 쇄신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쇄신이라든가 통합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심 투쟁 대장정이라든가 또 뭐 삭발이라든가 또 정말 엄청났습니다만 목숨을 거시고 한 단식 투쟁. 그때 그 우리 안정규 TV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제가 정말 현장감 있게 지켜보기만 했었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또 로텐더홀 투쟁을 이어가셨고요. 정말 그런 노력과 또 투쟁이 우리 결실을 꼭 얻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금 뭐 여러 분열되는 또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구심점을 일으켜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또 이건 하나의 어떤 진통이라고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우리 미래한국당 부분이 좀 뭐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그 부분도 우리 황교안 대표가 갖고 계시는 그런 가치라든가 또 어떤 방향 설정에 우리 모두 같이 동참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또 미래한국당 정말 우리가 지지해서 큰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성과를 위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 화이팅! 미래한국당 화이팅! 자유한국당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진짜 안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 수성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수성구. 네, 조정이 누구인지, 조정 나는 누구다라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1962년생입니다. 영천 금호라는 곳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초등학교 지금 현재 폐교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를 한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3년 내내. 그리고 대구에 이제 유학을 왔죠. 와서 대구에 있는 오성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오성고등학교를 마치고는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제 이력 중에 그 사법시험이라는 부분을 지울 수 없고 또 하나는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국회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법제관으로 재임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계속 이 대구지방변호사 소속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이력은 변호사를 하면서도 대구 지역의 그 지방분권 운동이라는
운동에 관여하고 적극 참여해서 지금까지 저는 대구 지역의 지방분권 운동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대 변경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뭐 시험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갔더니만 그 우연찮게 뭐 또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수부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수부대 중에서도 1공수라고 있고 그 다음에 1공수 내에서도 1대대라고 아주 유명한 선봉대대에 근무했었습니다. 물론 뭐 시골에서 자란 탓에 훈련은 다 했고 또 소위 말하는 낙하산 점프라든가 또 천리행군 또 해상 훈련 뭐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네, 공수부대 시절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좀 공개해 주시죠.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공수부대 작전이 원래 그 전술 종합 훈련 뭐 등등이 다 이제 적의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지역을 선점하고 타격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저희 이제 제가 3지역대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역대에서는 북한의 그 인민무력부를 타격하는 임무 지역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요즘 말하는 일종의 참수부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어떻습니까? 뭐 참수부대보다는 이제 좀 일반화된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참수부대는 또 그런 역할을 맡은 다른 부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관으로 근무하셨는데 법제관이 뭐시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예, 제가 국회 법제관으로 간 그 사연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국회 사무처에서는 입법고시나 뭐 그 국회 행정 역할을 하던 분들이 이제 입법 보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법연수원 2년 차부터 국회에 가서 저는 입법 활동이 어떤 국가를 개혁하고 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믿고 있었고 사법연수원에서 일종의 논문인데 입법 과정의 그 현실과 그 개정 방안 뭐 이런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 2년으로 국회 사무처에 가서 또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국회 사무처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어떤 입법 보좌 국회 사무처의 어떤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그나마 이제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필요하다 혹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설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특채하는 최초의 변호사로 국회 사무처에 들어갔고 들어가서는 그 법제실에 법제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입안한 법률 중에는 요 최근에 이제 그 통과된 양심적 병역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원보증법이라고 그 부분을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 법을 폐지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그런 법제관 시절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조정 변호사께서는 이번에 21대 국회에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셨습니다. 출마에 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서울에 좀 있다가 대구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방분권 운동에 관여하게 됐는데 그 관여의 계기가 사실은 지역의 어떤 자부심 또 지역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과 또 서울 간의 격차라든가 또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지역에서 뭐 잘된 그 학생들은 다 서울로 가버리고 또 문화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분권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었는데
분권 운동이 또 어떤 면에서는 한계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분권 운동이 추구했던 헌법의 개정이라든가 또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 실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느꼈던 입법의 효율성, 그러니까 국가를 개조하고 또 바꾸는 데는 뭐 광장도 필요하고 또 정책도 필요하고 하지만 최종적인 부분은 입법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방 분권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직접 나서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 출마의 비유는 그래서 그 구호를 수성 먼저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역과 또 지역 주민의 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또 우리 분권 운동 전체의 어떤 그 의견이나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가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내가 이직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는 그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일반적인 그 후보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또 혹은 지역 우리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총선들이, 특히 지역구 총선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입법화되거나 또 입법 내에 있거나 법률 내에 있거나 또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 정말 헛된 구호, 헛된 공약일 뿐이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지역 주민이나 혹은 자치단체가 만든 그 어떤 공약 아니면 현안과 대안에 대한 부분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바꾸는, 그 체제 바꾸는 것은 입법이죠. 그 입법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공약을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이야기하신 총선 후보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은 외롭지만 어쨌든 제 그 의견과 또 우리 지방분권 논자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실현을 위해서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 공약 중에서도 예컨대 그 지금 현재 집중적이고 중앙 체계적인 이제 그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리고 또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여러 곳에 행정 센터들을 마련하고 복합적이고 한꺼번에 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지역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걸어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하셨는데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기여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권의 가치가 보수가치 핵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가치라고 하면은 자유, 민주, 공화 혹은 또 자율, 또 시장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의 기반은 사실 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가치 재건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권 후보로서 자유한국당이 저를
추천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관한 같은 이 견해를 갖고 있는 전국의 지방분권론자를 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 확장이라든가 또 이 가치 재정립, 가치 혁신 또 현 여당의 어떤 실정들을 제대로 또 가치적으로 비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 후보인 저를 뽑아준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 우리 뭐 수성갑의 승리뿐만 아니라 수도권 또 총선 승리,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자유한국당에 기여해내는 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혁신과 통합을 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보수의 이제 혁신과 통합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혁신, 쇄신이 먼저라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판자 혹은 뭐 여당에 대한 비판자든 또 뭐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듭니다만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쇄신이 있어야 되고 쇄신이 곧 이제 보수 유권자들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통합의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뭐 또 여러 보수층의 여러 당이 지금 창당되고 있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사실은 이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통합 과정에서 야 그러면은 통합의 그 깃발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이 갖고 있는 폐해는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합의 어떤 기치 부분은 그 여러 이제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야 이게 인적인 부분으로 통합하자고 가서는 어렵다. 그보다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 이게 너무 뭐 소위 말하는 우쪽으로 갔는지 좌쪽으로 가는지 중도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요약해내고 통합해내는 것이 통합의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신, 보수의 가치 재정립 이 부분이 승결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쉽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나 또 자기 이해, 뭐 또 우리 공천의 지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면 그건 통합이 되긴 어렵지만 가치를 먼저 내세우고 가치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권 교체, 또 우리 위험한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거기에 다 포함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곳은 여당의 김부겸 씨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부겸 씨를 깰 수 있는 비책이 있는지요? 예, 그 제가 후보가 되어야 된다기보다는 먼저 이제 이 수성갑의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천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성갑은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싸움의 승패가 사실은 다른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괴력이 큰 전국구 선거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김부겸 후보가 갖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이나 또 현재 선거 구도상 그 여당 그 시의원 또 여당
저 구의원들이 다수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뭐 중량감 있는 후보를 추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까지 있는 정말 이 어수선한 곳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 인물보다는 대구 지역의 다른 곳은 사실은 인적 쇄신이 앞서야 될 그런 지역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성갑은 여기서 인적 쇄신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 가치 쇄신 이런 쪽에 관점을 갖고 또 이 우리 저 수성갑 지역구 유권자 분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자부심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천 과정이 후보를 잘 뽑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지역 유권자들 과거 이제 그 김부겸 의원 쪽으로 몰렸던 그런 지지층들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내가 분열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때가는 또 김부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치 중심으로 가치 쇄신의 관점에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제 강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 분권 운동을 지금 10여 년 이상 해왔고 제가 뭐 지방 분권 개헌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고 이런 차원에서는 보수의 어떤 가치에 관한 한 제가 인물은 뭐 그 정도 안 될지 모르지만 보수의 가치나 이런 부분의 이슈에 관한 한 저는 전국적인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슈 위주의 또 가치 위주의 공천을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지역에서 이 지역구 내에서 2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의 학교 동창회장도 했고 또 수성구 수성구청 고문 변호사로서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안보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으로 심각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현 정부 특히 뭐 문 정부의 가장 큰 부분, 뭐 현실적이나 뭐 또 정책의 실패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주의 체제입니다. 뭐 잘못하다가는 전체주의 체제로 나아갈 여지까지 있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에 뭐 커피 자판기 사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 커피 자판기 뭐 물론 뭐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설치 부분까지 법률로 제정해가지고 국가가 또 관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뭐 공공기관의 뭐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어컨의 제품 어느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국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여의 정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더 심각하고 더 이 폐해를 많이 끼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교육 정책도 그렇고요, 경제 정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분권은 지역이나 주민이나 그 자율성에
그것도 현안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정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시민이나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심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정권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교체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서구 사람들은 어떠신지요? 예, 뭐 수성구는 사실은 이제 그 문화나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폐해를 바로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총선 때 그 실상을 모른 채 한번 뭐 우리도 폼나게 한번 이 뭐 지역의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을 한번 찍어주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여당 의원을 뽑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이 현 정부의 실정이 곧바로 지금 멀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 유권자분들의 그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영역에도 곧 그 폐해가 드러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거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국 사태는 사실 뭐 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야기했던 잘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그대로 야 저게 정말 위선적인 말일 뿐이었구나 하는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사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법적인 잣대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또 누구는 그 뭐 안 그랬느냐, 뭐 이런 식의 구렁이 담 넘어갈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일부들은 조국의 적은 나의 적이다, 뭐 이런 쪽으로 대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치를 넘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공정, 자유, 정의 이 부분은 헌법 가치고 이 부분을 훼손해낸 그 책임, 그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내야 되는 그러한 사태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라든가 정의로움, 어떤 가치라든가 이걸 다 훼손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은 결국 사람보다는 조직과 또 그 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또 일반적인 어떤 지금까지 행해오던 검찰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이는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수사를 그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행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일상적이지 않는 검찰 인사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우리 이 사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장점이었던 안정된 법 질서, 법 집행 이 부분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모쪼록 우리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흔들지 말아야 되고 또 현 정부는
자기들의 그 인치적인 어떤 관점에 맞춰서 그 엄정한 검찰 권력의 집행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선거가 이제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그 대의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핵심은 정당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가 예를 들어서 공정한 룰과 또 원칙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으면은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만일 아직까지 뭐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상이 뭐 최근에 또 기소까지 한 것으로 보면은 그 실상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만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어떠한 관여가 있었는지가 살펴진다면은 이 정권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 근간을 국민을 기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을 위한다 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 없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 아까 말씀드린 것 기본 바탕은 선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낱낱이 알린 다음에 그 정당성 문제를 또 삼고 정권이 내려와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파 애국 시민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실정, 문재인의 실정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 정말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사태 그런 형태로 갈 여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정치라는 게 실제 우리가 그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 골기하고 두 눈 뜨고 우리 이 사태에 대응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잘못 가다가는 정말 그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개돼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우리 전체의 국민의 역량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서서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특히 우리 수성갑 지역 유권자 분들에게는 이 엄청난 중대한 우리 그 어떤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자각하시고 이분만큼은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현 정권에 맞서서 우리 새롭게 보수의 중심 도시의 위상을 다시 찾아내기를 저는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통합과 쇄신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쇄신이라든가 통합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심 투쟁 대장정이라든가 또 뭐 삭발이라든가 또 정말
엄청났습니다만 목숨을 거시고 한 단식 투쟁. 그때 그 우리 안중규 TV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제가 정말 현장감 있게 지켜보기만 했었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또 로텐더홀 투쟁을 이어가셨고요. 정말 그런 노력과 또 투쟁이 우리 결실을 꼭 얻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금 뭐 여러 분열되는 또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구심점을 일으켜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또 이건 하나의 어떤 진통이라고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우리 미래한국당 부분이 좀 뭐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그 부분도 우리 황교안 대표가 갖고 계시는 그런 가치라든가 또 어떤 방향 설정에 우리 모두 같이 동참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또 미래한국당 정말 우리가 지지해서 큰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성과를 위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 화이팅! 미래한국당 화이팅! 자유한국당 화이팅입니다.